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석 씨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와 김광석 당선자는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퀸즈 YWCA는 조각보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전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승객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료 시행을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석 씨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와 김광석 당선자는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는 14일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김광석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석 당선인과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는 각각 인수인계위원장을 임명해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광석 당선인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진 씨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도 조만간 인계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인계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김광석 당선인은 23일부터 뉴욕 한인회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퀸즈 YWCA는 조각보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세 나라의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퀸즈 YWCA는 플러싱 유니온 오피스에서 조각보 전시회와 시니어 합창단의 공연이 13일 열렸습니다. 퀸즈 YWCA는 뉴욕시 문화부와 의회, 노인국 등의 지원금을 받아 한인 비영리 예술단체 코리아 아트포럼과 제휴해 시니어 학생들에게 미술과 음악 등 두 가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0여 명의 시니어 학생 가운데 일부는 김현진 작가와 함께 한국 전통예술 형식의 조각보에 대해 배웠고 다른 일부는 노래교실을 통해 호프앤드하모니라는 영어권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거에 참석하신 이걸 만드신 분들이 한인분들이 많지 어느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만드시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어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컬처를 알려주는데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면서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로 저희로서는 참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분들에게서 다른 문화도 배우겠죠. 멀티디시플리너 작가로 활동 중인 김현진 작가는 18명의 영어권 시니어 학생들과 8주에 걸쳐 한국의 전통 예술 형식의 조각보를 가르치고 함께 작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전시회를 통해 20여 점의 다양한 조각보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저의 고유의 컬처를, 제 문화를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이제 바느질을 하시던 분들이고 알고 계시던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갖고 계셨던 어떤 컬처럴 백그라운드 이런 게 같이 다 이렇게 융합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작가로서도 그렇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Making the patchworks were very different to me and interesting when we got, in the beginning we didn't have so much fabrics and then we got a lot of nice, interesting fabrics and we were able to make more intricate patterns. I also incorporated what I learned into my culture. These are red envelopes, hongbao, that we give for Chinese New Year. 코리아 아트포럼 한행길 대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작품 지원한다는 건 이제 커미션하고
의착 작업하고 그다음에 작가들 전시시켜주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그 교각 다리, 그러니까 다리를 연결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리안 아트 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그랜트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호프앤드 하모니 영어권 신예합창단은 미국의 유명한 팝송과 더불어 중국 전통 노래와 마지막에는 한국의 아리랑을 부르며 문화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전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승객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8시경 브루클린 마시애비뉴 전철역에 접근하던 제2전철에서 36세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범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브루클린 메소디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고 범인은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는 동안 범행에 사용된 칼을 증거로 발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료 시행을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에 따르면 연방고속도로청은 지난 30일간의 교통 혼잡료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지난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의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한 달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30일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면 교통 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 데일리 뉴스 등은 대중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교통 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게 됩니다.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교통 혼잡료 시행을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통 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한 가운데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시고트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도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하려면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브루클린 시내에서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길을 가던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브루클린의 제이스트릿과 틸러리 스트릿 교차로에서 3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길을 가던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수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어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반복해서 찔렀고 곧바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자메이카 병원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30세 여성이며 사건 당시 빨간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 금발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근 뉴욕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 가스레인지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가스레인지 사용 보호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보호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과정에서 연방 자금을 쓰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스레인지와 오븐 등에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은 새롭게 짓는 건물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스레인지를 가동하기 위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가 쓰이는데 천연가스가 높은 온도에서 타오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이 어린이들의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미국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가스레인지 사용 제한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정에서 자유롭게 가스레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노력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가스레인지 사용 제한을 두고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와 교사노조가 앞으로 5년간 교사 임금을 약 20%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최대 교사노조인 교사연합회는 어제 임금 인상 및 보너스 등을 포함 향후 5년간 임금을 약 20% 인상하는 전체 64억 달러 규모의 고용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근속한 뉴욕시 교사의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5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으며 뉴욕시 초임 교사의 연봉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데 걸리던 기간이 현재 15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임금 합의안은 지난 2022년 9월 14일로 소급 적용돼 2027년 11월까지 약 5년간 유효하며 처음 3년 동안은 매년 3%씩, 4년 차에는 3.25%, 5년 차에는 3.5%를 각각 인상합니다. 또 모든 교사에게 3,000달러의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되며 2024년부터 매년 5월 각각 400달러, 700달러, 1,000달러의 보너스가 직위 유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교사 1년차 연봉은 보너스를 포함 현행 6만 1,000달러에서 7만 2,300여 달러로 보조교사 초봉은 보너스를 포함해 5만 6,700여 달러가 지급됩니다. 어제 합의에 대해 교사연합회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03년 초임 급여를 3만 2천 달러에서 3만 9천 달러로 최대 급여를 7만 달러에서 8만 1천 달러로 인상했으나 교직원 노조 측이 인상폭이 너무 적다며 재임 기간 내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뒤 드블라디오 전 뉴욕시장은 노조 친화적 인물로 교직원 노조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 9년치 임금을 소급해 인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뉴욕주가 의사, 간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전용을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주의 대규모 예산 적자가 우려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퇴치 최일선에 섰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 61만 3천여 명에게 주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0달러씩 16억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처럼 의료 종사자에게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전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방정부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의료 종사자 보너스로 인해 앞으로 3년간 최소 13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2025 회계년도까지 전체 9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승인된 새 회계년도 예산은 2,270억 달러이지만 이미 20억 달러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인력 부족 속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의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미국 사회가 정치적 기소 논란으로 두동강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J.D. 벤슨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무부 공직자의 인준을 전부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과 가족, 마약 중독 아들 등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가 필연적으로 보복을 부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아직도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가 다시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피트 아구일라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공화당이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며 공화당 내 친트럼프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소비자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의원은 연방정부가 최소 면세 기준 정책에 따라 온라인 구매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800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테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마존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대적 판촉 활동을 펼치고 미국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중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패션 브랜드 쉬인도 미국 주문, 중국 발송의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세관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송된 상품이 4억 1천만 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억 8천여만 건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도 공동 발의했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투자 위험 부담이 큰 가상화폐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가상화폐 비중이 2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자산 연구회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로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이들 화폐의 전체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1, 2위의 가상화폐이며 스테이블 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화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화폐로 인식되는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가상화폐의 비중은 사상 최저로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주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가상화폐가 단속 1순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투기성이 높은 이들 화폐의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60% 하락한 반면 다른 가상화폐들은 90%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등이 금융기관에도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해상충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왔으며 오는 10월까지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증권위의 이 같은 규제 대상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향후 추세 분석, 기계학습,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인공지능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등을 자금관리 회사에 편입시키고 이들 업체가 주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고객 예탁금을 보고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라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금융 전문가들이 특정 첨단 기술을 이용할 때 내재적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3일부터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방중을 전격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4개월 만인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등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어제 중국 기업 31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슈퍼컴퓨터 운영회사인 상하이 슈퍼컴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국적 30대 한인 남성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액상대마와 마리화나를 국제 우편물로 한국에 밀반입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 메신저는 연방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미국이 대만은 물론 모든 주재 국가에서 수립하는 비상대책 중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게임용 칩 생산에서 인공지능용 반도체 생산업체로 변신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미국 역사상 1조 달러를 넘은 적이 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합니다. 삼성 SDI와 GM이 미국 인디애나주 뉴 칼라일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30억 달러를 투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인디애나주 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여 만에 전년 대비 가장 소폭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최고의 날이 우리 앞에 있었던 적이 없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